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해져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은 또 감기를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심해지는 황사도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워낙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7일간의 정말 긴 여정 끝내고 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경기들 총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7일 이제 벌써 후딱 지나갔어요. 예? 예. 어제 폐회식 갖고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됐는데 어제 폐회식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러죠? 예. 어제 폐회식은 이 현대적인 아트 양식의 이 한국적인 미를 살린 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흥을 돋군 무대였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 흥이 우리만의 흥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흥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 문화적 저력이 과시가 됐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폐회식과 개회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개회식은 올림픽 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일종의 이 제대나 의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장엄한 무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폐회식은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또 다음 올림픽을 기약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잔치, 이 축제의 의미가 있어서 폐회식이 좀 더 좀 흥겨운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됩니다. 네. 어제 이 폐회식에서 한류 스타 공연, 이 드론, 또 애니메이션 영상 등이 등장하면서 이 화려한 무대 속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미를 한껏 뽐냈습니다. 예. 우리 선수단 어제도 메달 추가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위는 7위인가 그런데 이 메달 숫자는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우리 선수단이 여자 컬링하고 이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추가했거든요. 예, 4인승에서요. 이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금메달 기준 메달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는데, 당초 목표했던 금 8개 4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총 메달 수가 17개로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하나, 또 이 기존에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쇼트트랙에서만 우리가 메달을 따왔거든요. 예. 자, 그런데 스켈레톤, 봅슬레이, 여자 컬링, 스노보드에서도 메달을 추가해서 메달을 따는 종목이 모두 6개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것도 놀라운 성과라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뭐 이만하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흥행으로 보나 이 대회 운영으로 보나 성공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티켓이 안 팔린다, 티켓 판매 걱정을 했었죠. 예. 그리고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는데, 이 북한의 참가, 또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요.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흥행에도 성공했는데, 107만 8,500여 장의 입장 티켓이 팔리면서 이 티켓 판매율이 목표 대비 100.9%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운영도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치러져서 무난했고요. 외신들은 특히
이 무장 경찰이 경기장에 안 보이는데도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렀다고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세계 신기록 3개, 올림픽 신기록 25개가 수립이 되면서 경기력 측면에서도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토마스 바크 IOC 위원장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었다 이러면서 아주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죠. 예, 이 토마스 바크 IOC 위원장은 어제 이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평화올림픽을 손꼽았고요. 예. 이 IOC는 평창올림픽에 크게 만족한다 이런 평을 내놓으면서 평화올림픽을 가장 큰 성과로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회 운영과 시설, 평화올림픽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또 이번 대회에서 우리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컬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예. 여자 컬링이요. 이 여자 컬링 대표팀 정말 우리나라 여자 컬링을 전 세계에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렸죠. 이 뉴욕타임즈까지 경상북도 의성까지 찾아가서 이 여자 컬링을 보도했거든요. 예.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소치 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이 컬링이 좀 반짝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이 컬링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이번에 여자 컬링이 선전하면서 이 경기 방식이나 이 컬링의 재미, 이런 것들이 이번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확실하게 소개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컬링뿐만이 아니라 의성 마늘이 유명했다는 것도 이번 컬링 대표팀을 통해서 알았고요. 또 이 인구 5만 4천여 명의 작은 도시인 의성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또 의성이 한국 컬링의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이 열일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영미 왜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선 그렇죠. 영미라는 게 무슨 작전 이름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전국에 영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가슴이 설레셨어요. 자, 근데 정말 우리 선수들 활약 대단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눈길을 잘 못 줬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이 또 메달을 많이 땄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의 김민석 선수, 500m 차민규 선수, 1000m 김태윤 선수, 또 이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원윤종, 서영우, 전정민, 김동현 선수, 스노보드 이상우 선수. 언론에서 이제 보통 이 깜짝 메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깜짝 메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올림픽 메달이 하늘에서 운 좋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은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막은 내렸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또 다른 올림픽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14조 원이 투입이 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거든요. 예. 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서 금 5, 은 8, 동 4개 이 메달 따고서 17일간 감동받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룬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올림픽 레거시, 이 경기장 사후 활용하고 이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 평창올림픽이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발전의 모멘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좀 아까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경제 측면에서 흑자 올림픽이었었다 그러네요. 예? 네,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뭐 여러 이익과 가치를 얻었는데요.
제가 경제를 맡고 있으니까 경제 쪽에서 한번 따져보면요. 처음에 빚잔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대부분의 올림픽이 사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이런 도로 깔고 길 가는 이런 예산 빼고요. 그 운영비만 2조 8천억 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400억 원에서 한 3천억 원 적자를 예상했는데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입장권 판매 수익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흑자 재정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예상보다 18.3%, 118% 정도 모였고요. 뭐 구름 관중이 모였죠. 보통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 예매율이 입장권 판매율이 80에서 90%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100%를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아, 100% 초과한 건 뭐예요? 입석도 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개회식 때 비었던 자리 다 기억하실 텐데 그거는 뭐 지금 러시아 그 해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시설, 지은 시설 어떻게 할 거냐인데 최문순 지사는 뭐 원래는 좀 철수 쪽 생각했다가 유지보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경기 스포츠 측면에서나 관광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들은 어땠냐? 나가노는 실패했고요. 예, 제가 웃어드릴게요. 밴쿠버는 성공했습니다. 예, 밴쿠버 성공하고. 예, 평창은 어떨까요? 평창. 예, 그거 봐야죠 이제. 예, 유령 도시가 안 되고 정말 관광 도시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중국의 그 지리 자동차라는 데가 있나 봐요. 예. 네. 근데 이 독일 벤츠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그러네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회사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네. 최고급 고급 자동차의 대명사인데요. 이 벤츠라는 브랜드를 자동차를 만드는 그 그룹 회사 이름이 다임러 그룹입니다. 네. 이 다임러 그룹의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 지리 자동차가 됐다라는 거죠. 지리차가 작년 11월에 이미 다임러 그룹의 지분을 좀 사면 안 되겠냐 제안을 했는데 이런지하에 이제 그 거절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예. 다임러가 이미 중국 BYD 베이징차하고 협력하고 있으니까 뭐 니들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자존심 상했겠죠. 다만 지분 매입하는 건 괜찮겠어라고 했는데 지분을 이렇게 많이 매입할지 몰랐던 거죠. 이 9.69%를 취득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돈을 과연 썼겠냐는데 리스프 지리그룹 회장은 거의 뭐 사재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이 돈을 쓴 거예요. 기존 최대 주주가 쿠웨이트 펀드인데 국부 펀드인데 이보다 6.8%가 지금 최대 주주인데 이보다 3. 몇 %가 더 많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볼보도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볼보의 최대 주주가 이 바로 지리차인 거죠. 그러면은 볼보도 갖고 있고 다임러도 갖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볼보는 거의 완전히 인수한 거고 이제 이거 다임러 그룹 같은 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됐지만 경영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독일 내에서 논란과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지리차는 뭐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 볼보 상용차 트럭까지 지금 인수했고요. 영국의 스포츠카 마니아들은 아시는 로터스 그리고 최근에 그 플라잉카라고 하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미국 스타트업 테라푸지아라는 것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다임러 지분을 왜 샀느냐? 본인의 어떤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전기차 기술을 좀 이전받은 속셈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뭐 다른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적은 비용 실제 근데 10조 원은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 독일에 정말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독일차 벤츠차 살 때 중국 자본이 대주주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 독일 친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또 차가 뭐냐 그랬더니 중국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차 뭔데? 그랬더니 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는 중국차 뭔다. 뭐야? 그럼 벤츠 뭐 이렇게 얘기하게 생겼는데. 벤츠하고 중국하고 참 연관시키기 힘든데요. 지금 독일 기술 고급의 대명사잖아요. 독일이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아요. 비상이 걸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 듣보잡이지 않겠습니까?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정말 독일을 상징하는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중국 자본에 먹힌 거죠. 그리고 이 취약한 게 이 독일 3대 자동차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폭스바겐하고
BMW하고 이 벤츠인데 이 벤츠의 다임러 그룹은 유일하게 오너 가족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취약한 거죠. 사실 그동안은 뭐 해외 자본에 인수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누가 투자하겠어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최근에 중국 독일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서 저는 잘 처음 듣지만 코데자라는 것도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던 걸 정부가 보류시켰거든요. 독일 정부가. 그리고 산업용 로봇 기업 쿠카도 그것도 뭐 계속 기술 유출 감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마 다임러 같은 그 벤츠 같은 거 아마 독일 언론들 신문들 방송들 많이 보시잖아요. 교수님은 어떤지 한번 내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숙제를 내주셨네요. 예. 자, 일본에서 또 비트코인 21억 개가 매도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해킹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오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네. 비트코인 총 발행 예정량이 2030년까지인가 2100만 개입니다. 예. 근데 21억 개가 매도됐다라는 거 그 100배가 매도됐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드러나 보셨습니까? 2경 1000조 원. 와. 이게 뭐 환산이나 됩니까? 진짜 저도 어마어마하네요. 1조 원이 뭐 공이 12개인가 그렇잖아요. 경이면 16개인가요? 근데 2경 1조 뭐 볼 수도 없는 숫자예요, 사실. 근데 이게 개당 0원에 매도가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금이 오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자이프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부터 18분간 있었는데 이 매도했으면 이제 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7명이 샀다라고 합니다. 아싸, 이거 샀는데 이 중에 6명은 양심에 손을 얹고 거래를 취소했고요. 나머지 1명은 지금 거래 취소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법정 분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거래 주문 잘못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근데 뭐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물어줘야 된다 이런 소송 판결도 났었거든요. 예.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참, 또 한국 GM에 대한 실사가 시작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한국 GM의 2대 주주죠. 산업은행이 다음 달 초부터 이르면 뭐 이번 주겠죠. 예. 한국 GM 실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 통상 실사는 2, 3개월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요. 이 실사 결과를 두고 이 한국 GM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GM 같은 경우에 한국 GM 군산공장 철폐 그 완전한 없애는 그 시기를 폐쇄 시기를 5월 말로 지금 정해놨잖아요. 예. 그 전까지 밀당을 할 텐데 일단 실사가 그 첫걸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골 이장의 수당이 15년째 종결돼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 지금 현재 2004년에 월 2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게 지금 15년째 계속 동결이 된 거죠. 예.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장들도 높여줘야 된다 하는 일은 많은데 너무 적다. 물론 20만 원만 받는 건 아니에요. 뭐 회의 수당도 받고 명절 보너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연간 328만 원 그러니까 뭐 개월수로 하면 5만 원 정도 되나요? 26, 7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너무 적으니까 각종 지자체 의회에서 좀 올려달라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장, 이장 처우 개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장 수당은 월급과 좀 다르다. 약간 봉사 느낌도 있고 우리 이장든 돈보다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수당을 올리면 너무 권력화되는 거 아니냐,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늘 월요일의 발걸음이 즐겁고 신났던 것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주보고 함께 싸울 수 있어서 늘 월요일이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예. 이종근입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문정치연구소 발음도 안 나와. 예, 서양호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 실장님 누가 어디 가나 봐요. 아무튼 평창 올림픽이 평화로 갔다가 마지막 영미로 끝났습니다. 남과 북도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느낀 평창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선수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서양호입니다. 영미 이게 작전 이름인 줄 알았대잖아요. 외국에서 예? 출근하면 영미 그래요 후배들이. 일찍 나와라 이런 뜻이래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한 주 지난주에도 참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종근 실장님. 네, 지금 방송인이라고 불려야 되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네. 예언이랍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문재인 정부 진보 지지자를 분열시키려는 공작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공작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가 내가 이것을 밝히면 문재인 정부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과하라 피해자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누가 이런 그 성범죄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덮으려고 하는지 또 진영 논리로 그것을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서영 소장님. 오늘도 진보를 여전히 공격하시니까 저는 보수를 또 공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철을 체포해서 척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무성,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장께서 통일대교에서 밤생 농성하신 다음에 김영철을 놓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척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뜻인데요. 김무성 전 대표님 말이 그런 거지 실제 그러시겠다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장에서 황명수 인민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누가 만나서 악수하고 그것을 SNS에 올렸게요. 바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계셨습니다. 2014년 보수는 되고 2018년 진보는 안 된다는 건 자기 모순, 자가당착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두 분이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김여정이도 오고 김영철이도 지금 와 있고 그런데 정부 여당은 올림픽은 한반도 안보 상황 대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 올림픽 때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평화 올림픽 그거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저도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졌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네.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 전쯤부터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예. 일부 국가에서는 그 안에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언론 보도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미국의 그 일부 우리들은 보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선수단을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물론 그 점은 성공을 했으나 이것이 성급하게 평화의 단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단지 김여정과 또 이 정찰 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왔을 뿐입니다. 물론 정상회담에 대한 카드를 갖고 왔지만 그래서 너무 앞선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서영원 소장님. 이번 평창올림픽에 평화라는 경기 종목이 있었다면 단연 금메달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반도는 얼마 전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고 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등 아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조선 부장이 박람회였고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요 트럼프의 대통령 딸인 백악관 보좌관 이방카 등이 참여하면서 한반도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은 물론 한국의 절대적 동맹자인 미국의 최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남북 대화를 기반으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를 이룰 수 있는 평화 올림픽을 치른 것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가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남북 대화에서 북미 대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게 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카 고문이 왔는데도 뭐 김영철하고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뭐 예전에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북한이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일단 어저께 벌어진 상황에서는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김영철 일행의 그 일정이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그 회담을 했다, 면담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시간 워커힐의 숙소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행적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이 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오전에 이방카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방카와 김영철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전부터 접촉했던 사람들이에요. 북미 회담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최강일 북미 부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 트랙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 반관 반민. 반관 반민. 네. 그 회담에 직접 이 회담에 나왔던 사람이고 앨리슨 후커 NSC 그 담당관 한반도 담당관 그러니까 그 이방카의 보좌관도 사실은 이 올림픽과는 무관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케네스 벨하고 인질과 관련해서 직접 북한으로 가서 3시간 동안 저쪽 그 북한의 김영철 등등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직접 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만남 접촉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두 사람은 올림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상황 소장님. 네, 오늘의 동지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됩니다. 외교는 오직 자신의 국익을 우선하는 냉정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서 남북 단일팀 입장할 때 애써 외면하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간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북한 측이 오히려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폐회식에 참여한 미국과 북한이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실제로 북한 대표단에는 우리 이종호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남 대미 협상통인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방남했고 미국 대표단에는 남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보좌관이 포함됐습니다. 아마도 김영철과 이방카는 으렁댔지만 뒤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후커 백악관 보좌관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교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저는 북한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분명히 백악관에서도 공표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그 회담이 정해진 그 날도 미국과 북한은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잡아댔거든요. 당일도.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까지 미국이나 북한이나 청와대에서 회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회담을 지난번에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물밑 접촉이라도 꼭 해야지만 북한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마 동감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예. 북한이 지금 그만큼
이 목이 타기 때문에 김영철이도 오고 김여정이도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근데 이 김영철이 오는 게 김여정이 올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서영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영남 아니라 김정은이라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영철 통전부장은 전에 정찰 총국장을 했습니다. 대남 공작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천안함 피격을 직접 지시했던 어쨌든 간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이지만 헌법적으로는 평화통일의 대상인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국시가 반공임에도 불구하고 이우락 정보부장을 평양으로 보냈고 6.25 남침의 최고 책임자인 김일성을 만나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김일성의 특사를 청와대에서 만나기도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의원신문으로 방북해서 북한의 백하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 협상을 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이 정한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여건이 조성되고 성과가 담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인 김영철이 남북 북미 회담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남북 북미 관계가 진전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시장님. 두 가지 면을 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김영철은 부적절했다. 정말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정치 지금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요. 5.18 가서 5.18 유족 끌어안아주고 세월호 가서 세월호 유족 끌어안아주고 그런데 천안함 유족은 왜 끌어안지 않았던 것인지 천안함 유족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자 면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김영철이 부적절했다라고 차라리 어떠한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고 물밑 접촉을 하셨든 아니면 뭐 어떤 메시지를 하셨든 그것이 더 사실 적절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면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김영철을 받아들였다면 뭔가 정말 이 결과를 제대로 내야 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김영철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김영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안함 유족 분들한테 이게 미리 약간이라도 언론보다 조금이라도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빨리 먼저 좀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천안함 유족 가족 대표 되시는 분이 그 TV조선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보고 알았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가 기밀과 비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득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김영철 방문과 관련해서 그가 천안함 기념관 방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사실은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한미 양국에서 조율하고 협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측에서는 그 천안함 유족 이전에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율과 협상 등 시급한 과정에서 미처 유가족들을 챙기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씨. 예, 상황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피격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3월입니다. 3월 하순이에요. 예. 3월 20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3월까지 또 그 3월 20일 그 이 천안함 침몰일에 그 이제 또 벌어질 거고요. 추모식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또다시 이것이 이 굉장히 큰 어떤 또 그 파문이 일 겁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걸 다 감안한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족들을 위무했어야 됐다. 그런데 유족들을 끌어안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 파행이고 그 추모식이 도리어 도화선이 될 것이고 계속 이것이 이 논란이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려가 천안함 유족들한테도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평도 포격 당시는 그때가 아마
2학기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때 그다음에 제가 학과장 맡고 있을 때예요. 근데 수업 다 그만두게 시켜 애들 다 집에 보내라. 근데 우리 과 애들이 수업 안 한다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네? 세대가 다르죠. 참. 그래가지고, 그때가, 정확하게 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간 그랬었어요. 자, 지금 우리 정부한테 준 여러 가지 숙제 같은 것들,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남북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밝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그 자체를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주변국들과 남북관계,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단일팀의 그 결선 과정에서 교훈을 되새겨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 호흡도 맞춰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를 하려면 북미 대화를 통해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국이 북미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변화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번에 국민들이나 혹은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응원단에 열광하지도 않았으며 또 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 통일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었다는 그 기저하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야지만 국민들의 동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아까 서두에 이종구 실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보던 사람 이제는 못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서양호 소장님이신데 저는 이 눈 수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2월 28일 정도가 아니라 2월 28일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서양호 소장님은 또 오늘이 역시 마지막입니다. 전 28일에 얘기할 테니까 서 소장님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막방에 이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2016년 1월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2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기뻤고요. 그동안 정치 평론한답시고 정치 잘해라 이렇게 맨날 비판하고 격려했는데 아무래도 옆집에 불 구경하는 건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불을 좀 끌어가고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백내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구 실장님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저도 이종구 실장님한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서양호 소장님도 감사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